자, 잘 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이제 고전문학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고전문학. 이 고전문학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전해야 되는 문학이 고전문학이다 하는데, 왜 고전할까? 왜 고전하네? 옛날 거라 고전해? 우리 뒤에 나와서 왜 고전할까요? 그 고전은 아니지만 문학을 하는데 고전이다 말이지. 왜 고전할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전할 이유가 어휘적인 측면 또는 그 표기상의 그런 오늘날 현대와는 좀 다른 표기상, 어휘 또는 표기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고전문학 할 때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문학보다는 좀 그래도 좀 쉬운 것이 고전문학인데도 불구하고, 고전문학을 하기만 하면, 좀만 하면 고전문학 오히려 현대문학보다 쉬워요. 한데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가 좀 어렵다. 왜? 낯선 어휘들, 낯선 표기들, 이런 것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이 표기상 특징과 관련돼서 그걸 묻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표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보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이것을 현대역으로 하면 시작. 현대역으로 가면 샘이, 소리죠, 소리. 읽으면 돼. 일단 읽어와. 샘이 깊음으로 하면, 읽으면 뭐 하는 거야, 나왔지? 뜻이 좀 드러날 수 있죠. 근데 이게 표기만 보면 뭐야 이게? 오늘 현대어는 표기가 같아?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하는 거야. 읽어보면 샘이 깊은 물은, 왜? 당시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소리를 드러내고자 노력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으면 뜻이 나름대로 새겨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샘이 깊은 물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정리됐어요? 오늘날 현대어는 시각적으로 의미를 드러낸다면, 당시 중세 때는 소리로서 뜻을 드러내고자 노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를 무슨 문자라고 그래? 표음 문자. 시작. 표음 문자라고 얘기한다. 정리됐습니까? 그 내용을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휘 부분이, 그래서 일단 뭐라? 읽어라. 알겠지? 뭘 읽어라? 소리 내어 읽어라. 고전문학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 고전문학 쉽게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 어휘와 표기체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은 뭐냐? 첫 번째는 여기 같이 연장선에서 얘기한다는 첫 번째, 소리 내서 읽어라. 소리 내서 읽어라. 그러면 의미가 좀 드러난다. 마치 이것처럼 샘이 깊은 물은 하면 샘이 깊은 물은, 샘이 깊은 물은, 샘이 깊은 물은 하면 소리만 보면, 다 눈을 감고, 표기를 보면 어려우니까 야, 눈을 감고 읽을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눈을 뜨고 읽을 때 소리를 중점으로 해서 얘기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가끔 이제 고전문학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한자야, 한자. 뭐가 잘 나온다? 한자. 어휘 가운데 한자가 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 표기 수단은 뭐였기 때문에 주로 한자가 수단이었기 때문에 한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한자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 조합반 시간에서 그래도 한자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일단 이제 오후는 한자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한자를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한자가 나왔어. 아는 한자도 있고 모르는 한자가 나왔어. 그러면 한자는 뭐 해야 돼? 아는 한자에 집중하고 모르는 한자는 무시하라. 알겠어요? 그래서 한자.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 네. 너무 당연한 소리. 모르는 한자는 뭐 한다? 시작. 무시한다. 내가 왜 그러냐면, 그 자체도 어려운데 모르는 한자에 매몰돼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막 그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막혀가지고, 그분이 막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문맥적으로 생각할 때 뭐예요? 일단 소리라도 읽어보고, 근데 모르는 한자가 나왔어. 그럼 한자에 대해서는 뭐야? 그냥 과감히 벌어서 던져버려라. 알겠어요? 아는 한자 중심으로 이해하라. 아는 한자. 그러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초등학교 뭐 해야 돼?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험 볼 때 모르는 한자 나왔을 때 넘어서라는 거고, 알겠지? 건너뛰라는 거고, 평소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지, 한자는. 알겠습니까? 평소 때 공부할 때는 알려고 노력하고, 정작 시험 볼 때 모르는 한자 나오면 뭐다? 건너뛰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억이 됐어요? 아주 당연한 소리지만 그 당연함이 오히려 가장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첩경이 될 수 있다.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알겠죠? 읽는 방법. 자, 좀 지우고 읽는 방법을 좀 써.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읽는 방법인데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읽을 줄 알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죠. 첫 번째 보면 1번 아래야. 어디다 놨지? 아래야를 잘 읽을 수 있어야겠다. 저기지? 이 아래야.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이게 나왔잖아. 여기도 뭐 나오고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뭐로 읽을까?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소리로 들려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쉽겠죠. 근데 전혀 다른 소리 들리면 뭐야 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나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그래?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오늘날 현대국어와는 표기가 다른 것들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복합되는 내용입니다. 아래와 더불어서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반쯤에 대한 이야기. 알겠죠? 이 반쯤.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10원을 가지고 뭐라고 했지? 소실 문자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사면가 씹어 나왔다 했지? 먼저 반쯤이 대체적으로 이응으로 바뀌었어. 음가 없는 이응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처음 먼저 바뀌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도 어떻게 읽을 거냐? 했을 때 둘째 음절 있죠? 둘째 음절. 둘째 음절이 먼저 바뀝니다. 그래서 주로 으로 바뀌어. 뭐로 바뀌었다 놨지? 그리고 첫 음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돼?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읽으려고 말고 현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딱 보면 반치음은 이응으로 그냥. 알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음절의 아는 뭘로? 으로. 앞음절은 아로. 그냥 가을. 시작. 가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알겠지? 이것을 무슨 뭐 가잘 뭐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현대 내가 말하는 것과 소리가 다르면 뜻이 다른 것처럼 느껴져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지. 알겠어요? 네? 이거 뭐야? 막 당황스럽고. 그러지 말라. 딱 할 때 가을 이렇게 해버린 거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째 음절에 아가 대체로 으로 바뀌고 앞에 아가 뭘로 바뀐다? 아로 바뀌어서 가자 된다. 그러면 이것도 쉽겠죠? 하나 예를 든다면 읽어봐. 시작. 마음. 마점이 아니라 마음.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다. 됐어요? 알겠잖아. 맞자. 반쯤 있어. 이응, 마음. 이렇게 읽는 데 같지? 그러니까 이것을 마점이라고 읽는 사람과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누가 더 속도 빠르겠어? 마음이라고 읽는 사람이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고전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해야 돼?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야. 읽으면 당신은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 대본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귀에 들린다고. 대충 이게 이런 뜻이구나. 물론 낯선 어휘들이 있죠. 이따가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두 번째 반쯤은 뭘로 해가지고 이응으로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읽는 것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얘기했죠. 세 번째. 시옷결이라는 말이 있고, 비읍결에서 시옷결은 대체적으로 뒷소리를 된소리 읽으면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읽는다. 시작. 끄다. 시작. 끄다.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뜨다.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알겠지? 뭐 쓰다. 이렇게 아니야. 뜨다. 끄다. 알겠지? 이렇게 하면 쉬워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지? 이렇게 기억해놓겠습니다. 또 비읍결과 관련돼서 비읍결은 내가 얘기했죠. 만약에 비읍 디귿이 있다. 어떻게 된다고 했지?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읽어? 이것도 같은 거야. 이것도 이렇게 있다. 이것도 이제 이것이 뭘로 바뀌냐? 시옷결로 바뀌어. 시옷결 바뀐 상황에서 올라도
뜨다가 돼버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드다가 쓰드다로, 쓰드다가 다시 뜨다로. 그러니까 그냥 뜨다 이렇게 생각해두라고. 정리됐죠? 형태는 다르지만 뜨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다. 이건 어떻게 될까? 비읍시 이거 한번 읽어봐. 시작. 이거 뭘까? 때야 때 그냥 비읍계열은 뭘로 통합된다 나지? 시읍계열로 통합될 것이다. 시읍계열 통합되고 이것이 다시 시읍계열은 뒷소리를 된소리 읽는다. 그러니까 때 시작 때. 딱 나왔을 때 때 이렇게 읽는 사람과 이것은 뭐야 때 이렇게 읽는 사람은 다르겠죠? 이걸 읽는 방법을 알아야 고주문학 뭐 한다 쉬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억이 되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비읍순경이 나와요. 이런 것도 비읍순경. 쓰지 말고 비읍순경이라고 쓸까? 비읍순경. 이게 나올 때 있어요. 이거는 대체로 어떻게 읽느냐? 오나 우를 읽으면 돼. 알겠지? 뭐로 읽으면 돼? 나치? 오나 우로 읽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책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 더 시작. 그래 고아. 됐어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고아라고 하는 거. 고바가 뭐야? 고아. 만약에 이거 읽었다. 뭘까 이거는? 그렇지. 이게 우면 뒤도 그냥 우로 바뀌어나가요. 구워 먹는다. 굽어 먹는다. 구워 먹는다. 됐지? 오히려 구워 먹는다라고 해야 더 잘 들리잖아. 우리는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고전문학 읽는 방법을 좀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쉬워진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줘도 되겠습니까? 주어휘의 의미를 알아야 돼. 알겠지? 저 의미. 주어휘의 의미. 됐습니까? 의미에 관해서는 거의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사전적 의미. 주요 어휘의 그런 의미인데 사전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갖고 있는 데 있어요. 비유적 의미가 있어. 비유적 의미가 있다. 어느 정도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좀 더 쉬워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들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몇 페이지로 가서 제시할 수 있느냐면 고전 문법 관련해서 관련된 가운데 뒤에 보면 내가 표시해 놨을 걸로 생각됩니다. 교재 몇 페이지 있느냐? 없나? 내가 여기다는 안 해놨어요. 327페이지. 교재 327페이지. 327페이지 보면 구별이 필요한 구어들이 있어 없어? 있지? 갖다 밑줄 쫙 해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제시된 단어들의 의미를 좀 몇 가지 참고해서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좀 그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준비됐나요? 자, 1번에 있어서 1번입니다. 가는 있지? 아래야 두 개. 그러면 가는 이렇게 읽어요? 똑같이 가는이죠? 앞에 것도 가는으로 표기가 다르잖아. 그럴 때 앞에 가는 가늘다 이 뜻이지. 뒤에 아를 쓰는 가나는 가다 뜻이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둬요. 아레아스 6번째, 6번째도 알아둬요. 6번째. 6번째 보니까 갈 있지. 아레아스는 갈은 갈대의 뜻이지만 그냥 갈 하면 칼의 뜻이라는 것. 정리됐죠? 그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동그라미, 8번째 괴여. 이 괴여는 사랑하다 뜻이지만 괴여해서 쌍형 들어간 거 있죠? 이거는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야.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앞에 걸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하다 나지? 옆에 걸 써야 돼. 정리됐죠? 그래서 과거에 한번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죠. 참고해 두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다른 사람 사랑한다. 아예 인.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에 닿지? 사랑하는 거지. 있죠? 인해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는 거죠.
나는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을 받는 거지. 그렇다면 이때는 뭐가 들어간다? 이때는 괴어가 들어간다고. 알겠지? 이때는 뭐냐면 피동이죠. 내 입장에서 보면 사랑을 받는 거지. 요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정리됐죠? 과거에 한번 시험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 여기다 밑줄 쳐놓고 이것을 가장 옳게 드러낸 것은 뭐냐면 요거다. 이내야. 시작. 이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나는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피동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전적 의미로서 어휘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로. 32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17번 동그라미 17번. 17번에 여름이, 이거 내가 있지, 내. 아래를 쓰는 내는 연기, 암기의 뜻이지만, 내 있지. 내는 바로 뭐가 된다 했지? 내와 관련된 얘기로서 쓰인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거짓말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나 좀 지우고 써줄게. 내는 좀 더 알아둬. 내라는 것은 내도 있고, 내희도 있어. 이 세 가지 정도 하나 더 있는데. 내라는 것은 내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냄새라는 뜻. 그래서 지금도 쓰죠. 여러분들 땀내 난다는 말, 짠내 난다는 말 들은 적 있어? 그럴 때 노린내 할 때 냄새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아래에 쓰는 내는 연기나 암기라는 말로 쓰일 때 쓰고, 내희는 냇물이라는 말로 쓰인 거죠. 그래서 용도처가 제 2장을 보더라도 내희러 발아래 가나니 앞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럴 때 냇물. 그래서 이 내는 냄새라는 뜻. 이 내는 연기, 암기라는 뜻. 이 내, 일단 히읗 쓰나? 히읗 종소체어냐? 일때는 냇물의 의미로 쓰인다. 여러분 교재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는데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해서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여름이 있고 뭐가 있다 나왔지? 여름이 있다. 어휘 기억해 들어오겠지? 여름은 뭐의 뜻이라고 했지? 농사의 뜻, 계절, 여름, 썸머라는 뜻이라고 했지. 반면에 이 여름은 열매라는 뜻.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됐다. 여름은 열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군문 시험 문제도 역시 이런 어휘와 관련돼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교재 328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18번 동그라미. 자, 20번입니다. 립, 이번에 나왔어요. 군문 시험에. 립.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에 군문 시험. 물론 전체적인 문제는 쉬웠지만 이런 고전문법이 언급됐거든요. 립이 오늘날 뭐가 됐다? 입이 됐다. 그래서 이때는 립은 뭐 한다는 점,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립이 입이었어. 알겠죠? 입의 원래 말은 립이었다 라고 하는 점을 알겠습니다. 참고하면 되겠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 디귿입니다. 다리, 아래를 쓰는 다리는 다리교자야. 다리라는 뜻이고, 그냥 아래를 쓰는 다리는 다리 각자. 우리 사람 다리, 뭐 개다리, 짐승 다리 있죠? 그때의 다리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디위라는 말은 경계, 번이라는 것은 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 이런 뜻을 갖고 있을 때 디위입니다. 저 뒤를 내가 알까노라. 저 지경, 저의 어떤 경지를 내가 알까노라. 그런 뜻이거든. 보통 뒤는 뭘로 많이 쓰느냐면 경지라는 말로 많이 써있어요. 그거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다, 26번도 밑줄자. 좋다. 이 좋다가 좋다란 뜻이지만 요거 좀 기억해 둬야 돼요. 가끔 시험 문제 어휘적인 측면에서 언급이 되죠. 그 당시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좋다라는 말이 있고, 좋다라는 뜻이 있어. 자, 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보면 좋아하다 뜻이야. 좋아하다 뜻이고, 이 좋다가 뭐냐면 깨끗하다는 뜻이었어.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달랐지? 오늘 바뀌었잖아. 그래서 좋다는 좋아하다 뜻이었고, 이 좋다가 깨끗하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밑줄 짝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몇 번 가도록 하냐면 밑줄 해놓을까요? 다 같이 거기에 나왔네. 31번에 물이라는 뜻이었어. 그다가 물이지 을을 쓰는 물. 이게 물이 물 숫자의 뜻이었어. 그래서 물과 물 차이. 그렇죠? 나중에 물이 뭐가 됐어요? 음절이 추가돼서 이가 추가돼서 리을이 넘어가서 오늘날 물이라는 말을 쓰게 되네요. 오늘날 물이 물이 많은 것들이 이게 모여 있는 걸 물이라고 하잖아. 저기에 무리가 온다. 한 무리가 온다. 있지? 그때 무리가 물에서 나온 말이야, 물에서. 알겠지? 이 물은 그 당시만 해도 물이라는 뜻이었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이 물과 뭐의 차이점? 물과 물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 이 물이 오늘날 물 숫자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참고해도 되겠다. 밑줄 짝 해놓으시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32번 말도 동그라미 말. 아래에 쓰는 말은 타는 말이고요. 그냥 쓰는 말은 사람 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33번에 거기 밑줄 해놔. 뭐를 쓰냐면 미다. 미다 움직이다고 미다는 미화다 뜻이라는 거 밑줄자. 그 다음에 몰하다 말하다 있지. 아래에 쓰는 말하다. 말하다는 재단하다 뜻이었고 몰하다가 모르다 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또 밑줄자. 그 당시 말하다 아래에 쓰는 것은 재단하다는 뜻이었지만 몰하다가 모르다 이 뜻이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 보면 거기 36번 발이다. 36번에 발이다. 아래에 쓰는 발이다와 그 다음에 버리다. 그 부분 밑줄에 놓으면 나와서 발이다와 버리다. 버리다는 버리다의 뜻이었지만 그 당시에 버리다는 벌리다의 뜻이었다는 걸 또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329페이지 봤습니까? 거기 40번 소에 대한 이야기. 소가 늪의 의미였으면 보통 소입니다. 소하고 히읗을 받침으로 갔습니다. 히읗이 다 빠져 있는데 소 다음에 옆에 다 히읗으나 이렇게 히읗 소희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히읗 종성체. 그러나 쇼 하면 우리가 소 있죠. 소할 때 소가 바로 이 쇼입니다. 쇼. 잘하면 되겠습니다. 다 거기 42번에 쓰다와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있죠. 쓰다. 글을 쓰다 라고 할 때 주로 쓰는 말이었지만 부쓰다 있죠. 이 부쓰다가 편집이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밑으로 갔습니다만은 사용하다, 약이 쓰다, 모자를 쓰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7번에 그 어루다라는 말이 있어요. 혼인하다. 어루다, 혼인하다 이 뜻. 했어요? 자,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7번에 앞서 배웠던 것처럼 어리다는 어리석다. 어리석다의 뜻이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에 있어서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거기 디나니 떨어지다. 디다가 당시 지다의 뜻이야. 그래서 떨어지다 라는 말 다시 한번 암기해 두면 합니다. 9번째 아까 히읗 했죠. 아래를 쓴 하다와 아래를 쓴 하다 있지. 의미가 틀리다는 것도 기억해. 이렇게 어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일단 고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하라? 읽어라! 소리 내서 뭐하라? 시작! 읽어라! 그리고 주요 오늘날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어 없어.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요 어휘들의 사전적 의미도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 추가될 것이 뭐냐면 비유적 의미. 시작! 비유적 의미. 마지막으로 비유적 의미 하고 오전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유적. 이것은 뭘 읽는 데 있어서 고전문학을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 고전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하셨어. 자, 고전문학을 읽다 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남자들의 작품이 많이 나오고 남자들의 작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거기서 님이 나올 때 있어. 뭐가 나왔다 했지? 님. 그래서 남자 작품에서 님이 나올 때 있죠? 남자의 님은 뭐냐면 주로 임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님은 임금 또는 여자들의 작품 속의 님은 이성적임. 남자, 일반적인 사랑하는 남자, 알겠죠? 그리워하는 남자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것만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 비유적으로 할 때는 주로 해나 달에 빗댑니다. 뭐에 빗댄다지? 해나 달. 주로 해와 달에 빗대서 임금을 갖다가 의미한다는 것. 주로 뭐에 빗대서 나왔지? 해와 달에 빗대서 주로 임금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해가 나온다, 달에 나온다 하면 임금. 정리됐습니까? 또 과거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자연 있죠? 이 자연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뭐 대체로 보면 자연을 하면 청산도 자연입니다. 청산이다 또는 청풍이다, 청풍명월이다, 청풍명월 다 이것도 역시 자연과 관련했다. 또는 자연 친화적 삶을 얘기할 때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백구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백구. 백구는 흰 갈매기. 흰 갈매기. 백구예요. 갈매기, 흰 갈매기. 흰 갈매기. 그래서 백구야 놀자 이렇게 나오거든. 백구가 강아지가 아니야. 흰 강아지가 아니라 백구는 보통 흰 갈매기.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얘기할 때 이런 백구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일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천석이랄지, 뭐 연화랄지. 자, 이럴 때 다 자연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기억된다. 청산, 청풍 또는 명월, 백구, 천석, 연화 다 뭐다 같이 자연과 관련돼.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석고항이랄지, 천석고항이랄지, 연화고질이랄지.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 그래서 아주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이 들어서 너무나 자연을 사랑해서 결국 병이 생겨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 자연에 대한 사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다 해서 천석고항이다, 연화고질이란 말을 쓰게 된다는 거. 이런 말들 전부 다 자연과 관련되거나 또 자연 친화적인 삶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나온다? 시작. 청산, 청풍, 그 다음에 명월, 백구, 전부 다 뭐가 관련됐다? 자연과 관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언급돼서 자연 친화적 삶을 주로 노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 됐나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지조와 절개. 시작. 지조와 절개. 자, 지조와 절개와 관련해서 많이 나올 중 하나가 이거 두 가지인데 전통적인 상징성을 많이 활용하죠. 지조와 절개. 그래서 사군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세안사무, 출대의 세 가지 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조와 절개를 주로 많이 그려낸다는 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조와 절개. 사군자라고 보이죠? 말해봐. 사군자. 매난국죽. 시작. 매난국죽. 그래서 작품 속에 고전문학 속에 뭐가 많이 나와? 매화나 난초, 국화, 대나무 이런 말이 들어가지. 대부분 다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나 지조나 절개를 의미하지 뭐 사시사철 대나무가 항상 있긴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대나무는 있겠지. 근데 그 나라가 여름만 있다 하면 대나무가 사시사철 변하는 모습을 못 보잖아. 근데 우리는 뭐야? 사시사철 속에서 사물들이 변하는 모습들이 있지. 근데도 불구하고 대나무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음을 통해서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 것이었죠. 정리됐습니까? 잘 합니다. 그래서 사고냐. 세안사무 뭐가 있어요? 세안사무는 송중매가 있다. 뭐가 있다? 시작. 송중매. 소나무, 대나무, 매화. 됐어요. 이런 것들 다 뭘 나타난다는 점? 그렇지?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다. 그래서 물론 송중매하고 세안사무와 즉 사군자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사군자와 겹치는 부분이 뭐가 겹치죠? 중매는 겹치지. 근데 뭐랑 겹치지 않는다? 소나무는 겹치지 않지. 그래서 더러 소나무도 지조와 절개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어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빼놓을 수 없죠. 임금을 얘기하는 것, 자연을 얘기하는 것, 그다음 지조와 절개라는 춤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할 때, 고전문학 이해할 때 가져야 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나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이야기, 임에 대한 이야기. 이때 임은 남자적 작품에서는 임금으로 나타나고 여자 작품에서 뭐로 나타난다? 이성적인 임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해됐어요? 그런 것들만 어휘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에 대해서 알아들었지? 비유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들어. 다음 세 번째, 몇 번째 나왔지?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자, 대체로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특히 남자 작품보다는 여자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실솔이란 짐승이 나올 때 있어요. 짐승이 아니죠. 이건 곤충이 아니에요. 실솔. 이 실솔은 뭐냐면 귀뚜라미야. 무슨 암이? 귀뚜라미. 알겠죠? 이 귀뚜라미를 통해서 드러내는 정서는 주로 대체적으로 외로움을 드러낼 때. 뭘 드러낼 때? 외로움을 드러낼 때 대체로 같은 귀뚜라미를 들어서 얘기할 때 있다. 보통 귀뚜라미는 언제 많이 우리가 울게 되죠? 가을에 울게 되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전자시계가 있었어요. 전자시계가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전자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드라마 가운데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최보람 씨가 반장으로 나왔던 수사반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한 건설 현장에서 한 사람이 실종돼요. 노동자가.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끈질긴 뭐 수사가 있었지만은 시체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실종자로 처리가 말았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집이 지어지고 사람이 이사 오게 됐겠죠. 그런데 한 일정 시간만 되면, 그때가 가을이었나, 가을도 아니었는데 일정 시간만 되면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가을 때는 그냥 가을인갑다,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겠지 했는데, 침대가 있으면, 안방에 침대가 있으면 침대 벽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무슨 귀뚜라미가 침대 그 벽 속에 사는가? 그러고 넘어왔는데 계속 철이 지나도 귀뚜라미가 계속 우는 거야. 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신경 써서 못 자겠죠. 일정 시간만 되면 귀뚜라미 소리 들리니까. 그래서 그 벽을 부시니까 그 속에서 시체가 나온 거야. 그때 죽었던 노동자가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때가 귀뚜라미 시계였던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이 결국 뭐였다 밝혀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소한 말다툼에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됐고, 죽이는 가운데 이중벽이 있거든. 이중벽을 하는데 거기다 시스를 넣어버린 거야. 그리고 벽을 쌓아버린 거지. 그리고 깜짝같이 속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귀뚜라미 시계 때문에, 전자시계 때문에 발각됐던. 그때 당시에 내가 좀 어렸을 때 좀 봤습니다만은 그때 그 충격이라고 할까,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 귀뚜라미 하면 생각나. 그래서 실솔을 나오면 뭐다? 귀뚜라미를 뭘 나타내? 주로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 우리가 사군절 들면 지조나 절기를 갖다 의미한다든가, 해와 다른 다음에 뭐 임금을 갖다 얘기한다든가, 알겠지? 다를 때 명월이 나오기도 해. 명월, 밝은 달을 명월이라고 하지, 보름달을. 그래서 명월을 들어서 임금을 갖다가 의미한다든지, 이렇게 비유적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상징화된 것들을 알고 있어야 좀 더 쉬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올 것이 없잖아, 이 고전문학. 알겠습니까? 이런 몇 가지의 그런 어떤 비유적 의미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쉽다?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잠깐 그런 내용들을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전문학. 알겠지? 고전문학을 다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어휘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뭐 해서 읽어라 같이? 소리 내어 읽어라. 시작. 소리 내어 읽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 교재 171페이지로 가보자. 100페이지로 가보자. 171페이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171페이지. 자, 일단 고전문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잘 나오고 있지. 시가와 그 다음에 산문. 산문 중에서도 고전 소설이 언급됐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양상이었어요. 일단 고전문학의 흐름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 고전 시가의 흐름. 고전 시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전 산문이 있다. 자, 고전 시가의 흐름, 그 다음 뭐가 있다? 고전 산문에 하는 흐름 좀 이해하고 오전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고전 시가의 흐름은 뭐냐면, 시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 시가라고 하는 것은 글씨자에다가 노래 가짜가 만난 거야. 글씨자에다 뭐가 만났다? 노래 가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시가라는 것은 노래 형태로 불려진 문학을 뭐라고 한다? 시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노래 형태로 불려진 문학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고대가요라는 게 있어요. 고대가요. 향가 이전에 향찰로 기록되어 전하는 노래 이전에 노래로 불려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고대가요죠. 고대가요 다음에 뭐가 있다 했지? 향가가 있다. 향가 다음에 고려소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흐름 안 하고 경기체가가 있다. 경기체가 다음에 시조가 있다. 시조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가사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시가적 흐름, 문학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처음에 시작. 고대 가요, 그 다음에 향가, 고려 소교, 경기체가 시조, 가사. 정리됐어요? 네, 이것이 이제 고전 시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전 산문이라는 것은 뭐냐? 고전 산문이라는 것은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설화, 그 설화를 갖다가 기록한 게 뭐냐면 폐가문학이에요. 폐가문학. 설화를 기록한 게 폐가문학이고, 그 폐가문학의 허구성을 감면시킨 것이 가전체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가전체 문학.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시대에 드디어 고소설이 나와요. 물론 이 설화로부터 또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판소리. 판소리를 통해서 뭐가 나왔다 나왔지? 판소리의 소설이 조선 후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판소리의 소설. 최근에 시험 문제는 판소리의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지방직에도 춘향전이 나왔고요. 이번에 군무원 시험, 지난 7월 15일 날 시험 치렀던 거에도 춘향전이 나왔어요. 춘향전. 그래서 춘향전이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형태. 그래서 대체적으로 설화와 관련돼서 설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우리가 고소설. 대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하면 김서습의 금호, 신화라고 할지 알겠죠? 이 밖에 한글로 지진 소설 홍길동전, 그다음에 김만중의 구운몽이랄지, 그다음에 비록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연안 박지원의 소설들이 있어 없어요? 있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고 소설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양반전이랄지, 허상전이랄지, 호질이랄지, 더러 연안 박지원의 소설도 상당히 잘 나왔죠. 최근에 시험 문제는 빈출도는 높은 것이 이제 뭐가 잘 나왔다? 판소록의 소설도 잘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 김만중의 구운몽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출제됐고, 이런 식으로 고전 소설도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흐름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고전 시가의 흐름. 시가가 뭐라고 해야 나갔지? 시가는 노래 형태로 불려지는 문학을 뭐라고 한다지? 시가다. 그래서 시가는 음악성과 문학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산문, 고전 산문에 대해서는 이제 고전 소설, 특히 산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점을 갖냐면 설화로부터 갖는다. 알겠지? 설화로부터 폐가문학. 그 설화를 기록한 것이 폐가문학이야. 그리고 그 폐가문학과 더불어서 이제 가전체 문학은 허구적인 것, 즉 약간 허구성, 꾸며낸 이야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고소설이 우리나라는 조선 전기에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흐름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정리됐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고전 시가에서는 어떤 것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냐면, 다른 것들은 딱 특징이 잘 잡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고대가요 있잖아. 고대가요도 딱 정해져 있어, 나름대로. 근데 좀 형식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대표인 것 중에 하나가 향가입니다. 뭐다 시작? 향가. 향가는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적 양식을 갖고, 특히 다른 것과는 달리 향찰이라는 문자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가 뭐기 때문에, 향가이기 때문에 향가에 있어서의 향찰이라는 문자의 비결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향찰이 뭘까? 알고 해야 되겠지. 모르면 안 되니까. 향찰이 뭘까? 향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들 시는 게 향가가 되겠고, 이거 외에 고려 소교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에 일반 평민 계층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가 고려 소교가 되겠고, 계층 간의 대립적 측면에서 경기 체관한 게 나오는데, 보통 이런 시가문학이 결국 형성이 되는 것은 결국 이제 뭐가 되냐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과 관련돼서 서로 핑퐁 게임처럼 나오게 돼요. 근데 보면 고대 가요가 사실 특정 계층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그런 노래들이 이제 오늘날 전승되는 거라면, 향가로부터 시작될 때는 향가는 귀족 중심이에요. 무슨 중심? 귀족 중심. 귀족 중심의 그런 정설 대변할 수 있는 장르가 뭐였다? 향가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못 말랐겠어? 일반 서민들에 있어서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노래 형태가 없었잖아. 그래서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고려 소교가 나오는 거야. 고려 소교.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고려 소교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삶의 애환을 잘 풀어내겠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일반 소위 지배계층이 들을 때 너무 저들은 좋은 거야. 야, 자기들의 노래가 있고, 자기들의 그런 한을 저렇게 잘 드러내고 있고, 기쁨도 드러내고, 슬픔도 드러내고, 그런 걸 좋아. 그래도 너무나 부러워. 그래서 귀족 중심으로서 향가 쇠퇴 이후에 귀족들도 자기들의 어떤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장르가 필요했겠지. 그래서 나온 게 경기체가야. 알겠어요? 경기체가. 자, 경기체가도 점점 쇠퇴했고, 훗날 그 한계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서 뭐가 나왔다? 유교적 이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가사가 나온 거야.
정의됐나요? 이런 것들. 물론 그 이전에 압축한 형태로서 시조도 있었습니다. 뭐도 있었다? 시조. 고려소교와 경기체가 대립적 형태를 갖고 있었고, 그러한 대립적 경향을 좀 지양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정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정서를 표출하기에 적합한 장르를 요구되고, 그래서 나온 게 시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조나 그다음에 고려소교 경기체가는 고려시대에 나왔던 것이고, 가사는 조선시대에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앞서 배웠던 향가는 신라시대에 주로 나왔고, 알겠어요? 그 이전에 고대가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정리됐어요? 다시 한번 흐름 말고 시작. 고대가요, 그다음에 향가, 고려소교, 경기체가, 그다음에 시조, 가사. 알겠지? 시조, 가사. 시조는 안 써놨나? 써놨잖아. 시조, 가사. 이렇게 고전 산문가로 대해서는 서로부터 시작해서 폐간문학, 가전체문학, 고소설. 그 다음에 서로부터 판소리, 판소록의 소설이 나왔다는 것.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뭐 하냐면 고전 시각 가운데 주요 장르들의 작품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에 대한 분석하면서 어떻게 고전 시각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어떻게 표출하고 있을까? 알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까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2시부터는 한자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